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414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에 그냥 버리겠다고 합니다. 끝끝내 결정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일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국제적으로? 국제해양재판소라고 있습니다. 예. 그 해양 관련돼서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예. ICJ라고 하는데 네. 사법재판소가 조금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사법재판소는 만약 국가 간에 소송을 걸면 양 당사자가 한다고 합의가 되고 동의를 했을 때 재판할 수 있지만, 네. 이 해양사법재판소는 한쪽만 제소하더라도 이 심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인접 국가가 우리나라, 러시아, 중국 정도거든요. 네. 만약에 이거 문제 있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 저는 판단을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사실 저는 뭐 조금이지만 부전공으로 이제 시험 볼 때 국제법을 하긴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군요. 네. 국제법 원칙을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힘듭니다만 힘의 논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윤리하고 다른 게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건데, 네. 국제관계에서 누가 강제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만약 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하면 그 판결을 누가 담보를 할까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일본이 이거를 방류 결정을 하고 나서 참 개탄스러운 게 미국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고 이렇게 국무부 시작했어요. 대변인이 아예 대놓고 이거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라고 해버렸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좀 조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원리 그래도 법대로 따진다면 이런 건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같은 걸 신청할 수 있다라는 사례는 있어요. 국제관계에서도. 근데 이게 참 일본하고 우리하고 가깝긴 한데 바닷물이라서 바로 오질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와도 200일 걸려서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과연 그 사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잠정적인 조치를 한번 알아봐라.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처분 신청 네. 같은 거거든요. 일단 방류하는 시점을 약간은 미룰 수 있는 그 부분. 예. 최소한 그 판단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일본은 지금 계속 처리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접 국가들은 오염된 물이라고 오염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좀 판단을 한다 그러면 약간은 좀 여론은 좀 한번 환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로 포기한, 제가 이제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바로 포기하기는 이런 게, 일단 결정이 났더라도 23년부터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거 참 그렇죠. 올림픽은 치르고, 올림픽 있는데 그 바다에 바로 처리수, 자기네들 말대로 처리수라고 하지만 바다에 바로 풀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올림픽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그거 지나고 41년, 51년까지 장기간 이거를 또 30년 동안 방류를 하겠다고 한 거니까. 네. 이거 한 번 났다고 바로 뭐 그냥 화를 내거나 아니면 바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 조치도 해양수 유입되는 거를 1년에 4번, 한 달에 4번 계속해서 감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본이 이 오염수를 다른 데다 이렇게 투기할까 봐, 다른 데다 버릴까 봐 이거 걱정돼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 근데 모르게 이게.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사람들 하던 얘기가 도쿄 앞바다에서 방류해라. 네. 근데 저 진짜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안전하다면 딴 데 가서 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또 일본이 또 동해 쪽으로도 할까 싶기도 하고. 네, 걱정입니다. 1546님께서 올림픽 보이콧으로 가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수산물 다 수입 금지해야 되고요. 불매운동 해야 되고 일본 가지 않는 운동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계속 오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세월호 7주기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진상규명은 제자리고요. 어느 것 하나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월호 참사를 두고 진상규명 외치던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연달아서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세월호 집회를 1주기입니다. 참사 1주기 집회를 주도했던 분들이 있어요. 막 네. 박래군 활동가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전교조도 있어요. 네.
대법원 판결이 지금 났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지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요. 실형이 나왔네요. 그리고 또 이 전교조 분들은 전교조 그 공무원이잖아요. 교사들은 원래 그 밑에 하급심에서는 무죄가 됐었는데 네. 지금 무죄 판결을 뒤집어서 지금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벌금 100만 원이긴 한데 네. 뭐 100만 원도 유죄가 되는 거니까 네. 좀 달리 판단이 지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세월호 관련된 부분은요. 저는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게 밝혀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특조위 활동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들이 이런 집회 같은 걸 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선체와 관련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거기서 발표한 부분도 또 보고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또 꾸려져서 과거에 나왔던 보고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사회적 참사위원회에서 꾸리는 과정에서조차도 왜 이게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다르게 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진상규명에마저도 정치적 입장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달라. 그리고 특조위를 꾸렸는데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는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든 공무원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위에서 시켰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 같은 경우는 뭘 재판이었냐면 이제 초기에 네. 아까 이제 특별조사위원회조차도 사실은 한 1년 남짓 활동을 했지만 제대로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사 대상 중에 우리가 박 전 대통령이 도대체 7시간 동안 뭐 했냐. 네. 이거를 포함시키냐 마느냐 가지고도 되게 논란이 싸웠죠. 많았었는데 네. 포함을 시켜놓지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또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모 행정관, 강모 전 행정관이 대응 문건 만들다거나 아니면 아예 뭐 인력을 지원을 못하게 막는다거나 이 특조위 활동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거나 이런 식의 대응 방안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못하게 했죠. 네. 예. 그래서 사실 그때도 못했던,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도 세월호 얘기를 꺼내면 왜 아직도 안 끝났어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아직도. 막은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현기한 수석 같은 경우가 직권남용죄로 지금 재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중요한 그 비서관이 나와서 선임 행정관이죠. 나와서 별로 뭐 외압을 느끼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거 없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직권남용죄는 두 가지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의무 없는 일 알고 뭐 별 상관없이 했다라고 네. 해버리면 무죄가 지금 계속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스토리로 가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걸 방해했던 사람은 또 직권남용 법리에 무죄가 되고 네. 방해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집회를 열었던 사람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되고 이런 조금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좀 어려운 결과가 지금 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집회를 했던 교육공무원들 같은 네. 경우에는 뭘 적용을 시켰냐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렇죠. 위반을 그것 때문에 적용. 100만 원입니다. 네. 이게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게 과연 정치 사안이냐라는 거죠. 3116님께서 세월호 문제는 유가족들만의 문제 아닙니다. 전 국민이 텔레비전으로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수상되는 것을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문제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원인도 못 밝히고 책임진 사람도 없었고 재발 방지책도 묘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중 누구든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얘기합니다. 2032님께서 세월호 사건은 국정수행,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등의 관점에서 전면 재수사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민의 안전, 생명, 이 생활의 문제입니다.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똑같이 볼 사안은 아닌데 BBK 사건에 대해서 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다 유죄를 받았어요. 네. 저를 비롯해서 정봉주 전 의원 유죄 감형형이었는데 감옥 그때 1년 받았죠. 징역 1년. 네. 처음에 재판받은 사람 다 유죄를 받았는데 정권 말기에는 다 무죄 받았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네. 초창기에 수사를 안 받고 나중에 수사를 받았어요. 기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보고 세월호도 이게 좀 진상규명으로 가나 하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구나. 조금 그래 돼서는 안 되는데 정권 날개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가. 딱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좀 시간도 꽤 끌어졌던 사건이기도 하고 이거를 만약에 뭐 이건 이제 예컨대 가정입니다. 이 정부 출범했을 때 만약 판결됐으면 이렇게 났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지금 정도 보선 끝나고 그래서 갑자기 이때 나면서 뭐 판결문 우리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제가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말씀한 맥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걸 방해했던 사람은 지금 무죄로 가고 있고 구도가 네. 그거를 그 지적해서 시위하고 집회했던 사람들은 그건 지금 처벌받는 형국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요.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유죄해서 벌금을 때리는 거거든요. 무죄가 유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사법부가 이 사법부 판단 재판을 저희가 변호사로서 비판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데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자가 지적한 것처럼 정권의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법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네. 그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절대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국민의 바람. 6638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한일 합방에 이어서 신축 외란입니다. 대일 방어군을 창설해야 됩니다. 외란. 대일 방어군까지. 어이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무섭네요. 사법농단 재판으로 가볼까요? 어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 공정성 공정성을 확인하겠다고 전 판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좀 특이한 사안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저희가 여러 번 이제 공식적인 재판 날짜랑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는 드렸었잖아요. 네. 원래는 재판을 하기로 했던 날짜였습니다. 네. 재판을 하기로 않고 준비기일을 하러 갔겠다라고 한 거예요. 준비기일을 갖고 이 재판부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자, 피고인, 우리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도. 판사가 전 판사한테?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다 피고인도 판사고, 우리도 판사고, 검찰은 이제 법조인이고, 다 이 법조인들인데 이 재판부가 신뢰를 받느냐 안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다. 이 재판에 대해서 당신들이 우리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당신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죠. 헌법에 이런 헌법 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걸 꺼냈어요. 네. 저희 이제 사법시험 치를 때 이 양심이 무슨 양심이냐 여기서 양심이. 그렇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양심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입니다. 인간으로서 양심이 인간으로서 아니고요. 양심이 아니라 무슨 정치적 소신 이런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한 직업윤리로서의 양심을 가리키거든요. 그렇죠. 그 양심에 따른 재판만을 할 테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믿고 따라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처음이죠. 물어보는 것도 이거 그러니까 판사님이 재판받으러 갔을 때 저한테 당신 나를 믿습니까? 나의 판결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 그래서 지금 양 변호사 설명하신 것처럼 너무나 신기한 상황인 거죠. 피고인들도 선배 법관들이에요. 네. 선배 법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전에 지금 이미 사법농단 관련해서 최초의 유죄 판결이 이 재판부에서 났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공범으로 지금 거의 적시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당신들도 조금 우리 재판 못 믿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미리 이거 서두에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네. 혹시 기피하려면 기피를 해라. 제척이나 이거 사유가 해당한다면 그럴 수 해다라는 있겠네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아직 고민을 못 해봤다. 판결문을 잘 못 봤다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만큼 이런 사건이 아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던진 임종원 전 차장의 전 판사의 얘기가 조금 굉장히 히든 카드를 하나 던진 것 같아요. 놀랍더라고요. 쟁점을 하나 꺼내 들었어요. 공정성을 좀 확인하고 싶다면서 대법원하고 법원 행정처에 사실조회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조회는 뭐냐면 어떤 내용?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라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2017년 10월 달에 특히 지금 담당 부장 판사가 윤모 판사가
6년째 지금 그 자리에 서울중앙지법에 있고 있는 통상 3년 단위로 좀 옮기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면담 자리에서 뭔가 단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블랙리스트. 그런 얘기 한 게 있냐 없냐라는 걸 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판사가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달라. 확인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게 근데 이게 상황이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거하고 맞물려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 재판부에서는 법관으로서의 직업윤리, 법관으로서 판단 기준을 갖고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겠는데 따르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임종원 피고인 측에서는 정치적인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네. 자, 언론 보도에 대법원장하고 재판부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이게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게 재판에서 따질 일입니까? 재판에서 따질 일도 아니고 그리고 두 사람의 사적 대화를 뭘로 확인할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거고 안 했다고 해도 우린 못 믿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확인할 수 없는 걸 물어본 거예요, 애초에. 네. 그리고 무슨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그럴듯한 것 같지만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하는 재판부가 있는데 네. 이 재판부가 교체가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이 재판부에 배당을 한 거는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러면 지금 전 판사가 판사를 못 믿고 전 판사가 지금 재판을 못 맞습니다. 그것도 못 그런 믿는 거고 상황이죠.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요. 사법농단만을 다루고 있는 전담 재판부에 이거를 배당한 이유가 반드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배당한 건가요? 재판부는 그걸 전문적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유죄를 무조건 주겠다는 아니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아 본인이 네. 그렇죠.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네. 시작이 임종원 차장부터였었거든요. 네, 사실은. 임종원 차장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사실조회란 건 이런 거예요. 자, 저기 주진우 그 기자가 하는 방송 청취율 얼마나 나와요? 그거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매우 그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몇 퍼센트 퍼센트니까 나왔는지 네, 확인해서. 이거 증거를 내십시오. 네. 이거를 받아보는 게 사실 조회예요. 자,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네 네, 지금. 아, 매우 그래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져오는 게 사실 조회지. 하지만 무섭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민심을 무섭게 여기고 쇄신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참 이거 사실 조회로 저나 박 변호사 같은 사람이 이거 사실 조회해 주세요. 여기하면 저는 재판부에서 혼날 것 같은데. 당신 제정신이야 이럴 거예요 아마. 네. 진짜 혼날 것 같아요. 사실조회가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아이고, 있는데 참 그러니까요. 저 같은 아니 변호사님이 하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혼날 것 같은데. 혼나죠. 뭔 소리 그러게. 하냐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꿀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나님께서 판사가 판사를 못 믿으면 국민은 누구를 믿으라고요? 얘기합니다. 제 말이요. 우리 국민이 사법농단을 보고 법을 못 믿겠어요. 판사님을 못 믿겠어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말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번엔 사회면으로 가봅니다. 박송 씨, 연예인 박송 씨가 친형하고 분쟁이 있는데요. 가족끼리 돈을 오갔어요. 가족의 돈을 훔친 경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됩니까? 친족 상도례 좀 어려운 한자 용어예요. 네. 친족 상도례. 친족 간에 서로 도둑질을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건 도둑질뿐만 아니라 재산죄, 일반적인 재산죄, 처벌 안 합니까? 사기, 그러니까 처벌을 안 하거나 일정 조건을 갖췄을 처벌할 수 있다. 이 조건인데요. 네, 저 사실 저희 형님 거 네. 지갑 만나기만 하면 많이 털었습니다. 저도 아이고 엄마 지갑 안 건드린 사람 저도 누가 있어요? 사실 저는 엄마 지갑은 안 건드렸어요. 아, 그래요? 엄마 지갑에 돈이 없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네. 저희 어머니 방송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한두 번 딱 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뭐 아니 진짜 그때는 좀 살기가 그렇게 군것질 하려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 법이라는 거, 형벌이라는 거는 가정에 잘 안 침입해야 된다, 침입하지 말아야 된다, 네. 방문지방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 논리에 따라서 네. 직계 가족들, 직계 친족들 네. 간에 일어났던 절도라든지 사기라든지 횡령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형 만약 범죄 성립한다 해도 형 면제가 돼버려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도 처벌하지 않고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 그 형님하고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같이 살고 있진 않아요. 예. 요건 아마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우자 네. 남편하고 아내라는 네. 사이라든가 아니면 부모 자식
그 사람들은 같이 안 살아도 무조건 처벌 못 하고요. 못 하고요. 다른 가족들은 같이 살고 있을 때만 처벌을 못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집안일이라는 거예요. 집안일. 근데 집에 있으면서 좀 가갈 수 있다. 형제만 돼도 따로따로 살고 있으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형제는 가족이 따로따로 살고 이 있잖아요. 사건은 박송 씨하고 이제 그 형님하고는 따로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해가 법인을 통해서 아마 했던 걸로 보이고, 막 행령이 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박송 씨의 고소가 있다면 네. 처벌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남편이 아내가 딴주머니 차는 거 네. 이건 횡령죄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아, 횡령죄입니까? 왜냐하면 가정 경제에 돌아가야 될 구속시켜야죠. 구속시켜야죠. 그 월급을 빼돌린 거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무슨 소리를 한 처벌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 남편들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저 2661님께서 주 기자님 저는요 가끔요 아내 지갑에서 슬쩍 합니다. 야. 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눈물 난다. 네. 쟤는 되는데 네. 형 면제 판결을 받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현금 가져가시는 거는 네. 괜찮은데 네. 카드가 카드가 지금 딴법이 돼요. 신용카드법 위반이 돼요. 아, 카드는요? 네, 신용카드 네. 부정 사용죄가 됩니다. 아, 이게 중요한 그래서 팁이었네요. 현금을 가져가십시오. 현금. 아니, 가져가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가져가려면 네. 그러니까 계좌 이체를 하거나 뭐 카드 쓰거나 이런 건 다 처벌 받습니다. 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게 액수가 너무 커지는 사건들이 요즘 있어서 네. 저는 이것도 일정 액수를 넘어가는 건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일정 액수. 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네. 부모 자식 사이라는 이유로 정말 10억대 사건이었는데도 네. 그냥 처벌 안 한 경우도 있고. 부모 자식이어서. 예. 그건 아, 조금 그래요. 약간 손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작은 돈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억대가 넘어가는 것 같고 네, 이거 친저성들을 적용해서 저도 처벌하지 억대 않는다.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이해하기 이거는 어렵죠. 사기 가족- 사건인데. 네, 가족 간의 분쟁. 일단 현금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카드는 안 된다. 그렇죠. 수표는 괜찮습니까? 수표까지도 괜찮습니다. 자기압이나 이런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하고 괜찮은데 네. 뭐죠? 지명수표. 어음이나 지명수표 그건 안 같은 됩니까? 경우는 다시 또 사기가 성립 또 네. 은행 상대로 사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희정님은 저는요 남편 카드 쓰고요 계좌 관리 다 하는데요 얘기한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뭐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네. 남편들 좀 힘내게 좀 해주세요. 네. 그냥 우리 가장들 뭐라 해야 됩니까? 힘들어요 진짜. 살기 어려워요. 아니 요즘 맞벌이도 많이 해요. 또 우리 힘들어요. 아내분들 또 맞습니다. 예, 다 힘내게 피차 해주십시오.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재판 5분 전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